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울면서도 환호했습니다. 2024년 2월 평양구역당에서 전해진 아버지의 전사 소식. 그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동시에 저희 가족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영웅 가족이 되는구나. 김정은이 직접 수여하는 조국 해방전쟁 영웅 칭호, 평양 시내 신축 아파트, 자녀 대학 진학 특혜, 매월 특별 생활비까지. 당에서 약속한 혜택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김정은 동지의 은덕에 감사드린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훈장 수여식에서 다른 47개 가족들과 함께 박수치며 환호할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빛에 슬픔보다는 복잡한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것이 진짜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영웅적으로 희생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후 아버지와 함께 전선에 있었던 부상병의 입을 통해 들은 진실은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영웅적으로 죽지 않았다. 사실 우리는 러시아군의 총알받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평안남도 평양시 출신으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아버지를 둔 김입니다. 아직도 그 공포에 질린 눈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상황은 믿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당시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찰총국 제11국 소속 대위로 20년 넘게 복무해온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양 중구역의 간부 아파트에서 살았고 다른 일반 주민들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특별 배급을 받았고 명절 때면 고급 술과 담배, 과자들이 집까지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예비과정에 다니고 있었고 동생은 평양제일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충성가정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2023년 가을 아버지가 특별 임무를 수행하러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저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우리 아들들이 러시아에 간다더라.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과 형제 맹약을 맺으셨다더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출발 전날 밤 우리를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조선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일이다. 만약 내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다면 너희들은 영웅 가족이 될 것이다. 당시 우리는 아버지의 말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당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국제주의 의무 이행이라고 선전했고 파병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평양 시내 신축 아파트 우선 배정, 자녀들의 대학 진학 특혜, 매월 특별 생활비 지급, 그리고 만약 전사하게 되면 조국 통일 영웅 칭호와 함께 김정은이 직접 수여하는 훈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는 게 최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족이 평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족이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몇 달간은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인민반장이 일주일에 2번씩 안부를 물어왔고 구역당 간부들이 혹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특별 배급도 평소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보며 역시 충성가정은 다르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도 파병 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교수들과 동기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구역당에서 연락이 와서 급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당 간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 동지께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영웅적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영웅 가족이 되는구나. 당 간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동진은 적의 진지를 향해 용감하게 돌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조국 해방전쟁 영웅 칭호를 추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김정은 동지의 은덕에 감사드린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것이 진짜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전사증과 훈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작은 추도식도 열렸는데 구역 내 다른 파병 가족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추도식에는 12가족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시기에 가족을 잃은 파병 가족들이었습니다. 당 간부가 이분들은 모두 조국의 영웅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영웅 가족입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박수치고 환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서 저는 다른 가족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슬픔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사증을 받는 순간 어머니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는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 역시 기쁘다가도 슬프다가 자랑스럽다가도 허전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에서 약속했던 혜택들이 하나둘씩 축소되거나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배정은 아직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었고 특별 생활비는 처음 한 달만 지급되고 중단되었습니다. 문의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정과 부러움을 보내던 이웃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위험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보위부에서 나온 담당자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는 영웅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며 긴 목록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파병이나 전사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관한 소식을 듣거나 퍼뜨리면 안 된다. 해외 방송을 청취하거나 불온한 내용을 접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영웅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감시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영웅적으로 죽었을까? 왜 당에서는 우리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걸까? 왜 약속했던 혜택들은 주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전사증 수여식이 열린 것은 2024년 3월이었습니다.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모든 군인들의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총 47개 가족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정치국 위원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웃는 얼굴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담당 간부가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슬픈 표정보다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훈장을 받을 때는 큰 박수와 환호로 감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모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이들은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희생된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심지어 언제 죽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훈장 수여 순서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씩 호명되어 앞으로 나가 훈장과 증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어머니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치국 위원이 김동진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돌격하다가 영웅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훈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박수치고 환호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동지 만세. 하지만 그 환호는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정말 그리워하고 있는데 슬퍼하면 안 되고 기뻐해야 한다니. 이게 정상인가?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영광스러워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왜 계속 웃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용히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분은 약속했던 보상도 제대로 안 주면서 감사하다고만 하라니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아주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우리는 훈장과 증서를 거실 제일 좋은 자리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웃들이 보러 오면 자랑스럽게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종이 조각과 쇠붙이가 내 아버지보다 소중한 것처럼 대하라는 거냐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약속된 혜택들의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평양 시내 신축 아파트는 대기 순번이 밀려 있다며 계속 미뤄졌습니다. 대신 제공된 것은 외곽 지역의 낡은 아파트 한 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간부 아파트보다 훨씬 작고 시설도 낡았습니다. 임시로 먼저 여기서 지내달라고 했지만 언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녀 교육 특혜라는 것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는 영웅 자녀라는 이유로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에서 가산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웅 가족답게 더욱 모범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만 늘어났습니다. 교수들은 저를 주목했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업 중에 영웅 아버지를 둔 학생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모범 답안을 해야 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처음 한 달만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 후로는 국가 예산 사정 때문에 지연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특별 배급도 질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쌀과 고기, 기름 등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옥수수와 감자, 그것도 질이 좋지 않은 것들만 주었습니다. 문의해도 다른 가족들보다는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보위부의 감시가 점점 강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담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냈습니다. 영웅 가족으로서 사상적으로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혹시 불온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가 등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더니 담당자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 것은 국가 기밀이다. 영웅 가족이 그런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만 알면 충분하다. 그때부터 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관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해외 방송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식들도 접하면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웅 가족들은 당과 국가의 발표만 믿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처지에 다른 가족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웅 가족이 된 게 아니라 입막음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영웅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감시받고 통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뭔가 숨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영웅적으로 죽었다면 왜 우리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걸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왜 약속했던 보상은 주지 않으면서 감사하다고만 하라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어머니도 저를 의심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이너스. 결정적인 순간은 2024년 5월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복무했던 하급 간부 한 명이 부상으로 북한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직속 부하였던 중사박이었습니다. 그가 치료를 위해 평양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상병들도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고 면회는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부하였던 분께 인사드리고 싶다며 여러 번 요청했고 결국 짧은 면회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물론 보위부 담당자가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중사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셨다는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그와 단둘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을 때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다면 내일 오후 2시에 대동강변 류경호텔 뒤편에 나와라. 하지만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여러 번 살피더니 저를 더 외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겠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나도 너도 죽는다. 내 아버지는 영웅적으로 죽지 않았다. 사실 우리는 러시아군의 총알받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러시아 놈들은 우리를 동등한 동맹군으로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최전선에 밀어넣어졌다. 러시아군들은 안전한 후방에 있으면서 우리를 앞세워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을 소모시키는 용도로 썼다. 박 중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장비는 러시아군이 쓰다가 버린 낡은 것들이었다. 방탄복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무기도 고장난 것들이 많았다. 가장 위험한 곳에는 항상 우리 북한군이 먼저 투입되었다.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보는 용도였다. 내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올바른 목적을 위해 쓰인 건 아니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것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동원된 소모품이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러시아군 지시로 우크라이나군 참호를 향해 돌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포위된 상태였다. 러시아군들도 알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를 보낸 것이었다. 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먼저 나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기관총에 맞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도 슬픈데
그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다니. 당에서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겠나? 진실을 말하면 파병을 보낸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웅적 희생으로 포장하는 거다. 박 중사는 다른 전사자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만 20명이 넘게 죽었는데 제대로 된 전투에서 죽은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대부분 러시아군의 잘못된 지시나 정보 부족 때문에 죽었다. 어떤 친구는 지뢰밭에 밀려 들어가서 죽었고, 어떤 친구는 러시아군이 주는 썩은 음식을 먹고 병에 걸려 죽었다. 그럼 당에서 발표한 전사 경위는 모두 거짓인가요? 거의 다 거짓이다. 너네 아버지처럼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돌격하다가 전사했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러시아군의 방패 역할을 하다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탈영하려다가 러시아군에게 총에 맞기도 했다. 박 중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당과 국가가 우리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도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라. 단,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는 마라. 우리 모두 죽을 수 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훈장과 전사증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어머니까지 이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거짓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 중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만 이런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다. 북한에서 파병된 모든 부대가 비슷한 상황이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우리를 동등한 동맹군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쓸모있는 소모품 정도로 봤다. 그럼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할 수 없다. 돌아오자마자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고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 나처럼 부상병들도 마찬가지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거짓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희생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처럼 무의미하게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박 중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탈북 말인가? 그건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이렇게 거짓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잘못하면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다. 그날부터 저는 탈북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희생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탈북을 결심했지만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중사로부터 들은 아버지의 진짜 죽음, 파병의 실체, 당의 거짓말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리 없다. 당에서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 중사의 구체적인 증언을 전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훈장도 영웅 가족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이란 말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탈북 말이냐? 미쳤구나. 어머니는 즉시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도 마라.
들키면 우리 모두 죽는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여기 있으면 계속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해요. 아버지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것처럼 포장하면서 말이에요. 며칠간의 설득 끝에 어머니도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보위부에서 또 다른 경고를 해왔을 때였습니다. 최근 영웅 가족들 중에서 불온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혹시 그런 사람들과 접촉한 적이 있는가? 담당자는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동생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16살인 동생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욱이 동생은 아직도 아버지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생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형,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거야? 그래, 우리 모두 속았어. 탈북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박 중사를 통해 다른 탈북을 고려하는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놀랍게도 파병 전사자 가족 중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의심을 품고 있었고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이미 탈북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동포 중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당 5,000달러, 우리 가족 셋이면 15,0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자금 마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간부 아파트는 국가 소유라 팔 수도 없었고 개인 소지품들도 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와 아버지의 시계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총 5가족이 함께 탈북하기로 하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몫은 상당했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브로커와의 첫 만남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적한 곳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은 중국 조선족이라고 했습니다. 탈북이 쉬운 일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 각오를 단단히 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탈북 경로와 준비 사항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무산까지 가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브로커는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무산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 연변으로 가야 한다. 강을 건널 때가 가장 위험하다. 북한 경비병들이 총을 쏘기도 한다. 듣기만 해도 무서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일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위부의 정기 면담도 계속 받아야 했고 이웃들과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동생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 힘들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좌제였습니다. 우리가 탈북하면 평양에 있는 친척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형님 내외와 어머니의 언니 가족이 모두 평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냉정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아무도 탈북할 수 없다. 일단 자신부터 살아남아야 한다. 탈북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날이면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진다는 것이 브로커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달간 더욱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챙기고 여행용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짐만 넣었습니다. 탈북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박 중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심을 존중하면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길이다. 하지만 너희 가족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써주었습니다. 만약 중국에 도착하면 이 사람에게 연락해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발 전날 밤, 우리 가족은 마지막으로 함께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어머니가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여기 있어도 언젠가는 들킬 거예요. 그럼 정말 죽는 거죠.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마이너스. 2024년 8월 15일 새벽 4시,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브로커의 지시대로 각자 다른 시간, 다른 경로로 함경북도 무산을 향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먼저 출발했고 어머니는 1시간 후에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붙잡히면 나머지는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평양역에서 기차를 탈 때까지는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신분증 검사도 별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차 안에서부터 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안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가느냐, 무슨 일로 가느냐는 질문에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함경북도에 가까워질수록 검문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청진역에서 내릴 때는 모든 승객의 짐을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청진에서 무산까지는 버스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브로커가 경고했던 곳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갈수록 경비가 삼엄해지기 때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보안원들의 검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산에 무슨 일로 가느냐는 질문에 친척집에 일손을 도우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머니와 합류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오시느라 더 힘드셨을 텐데도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사실 저도 무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무산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브로커와 약속한 만남 장소는 무산역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니 브로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계획이 발각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1시간을 더 기다린 후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브로커의 협력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원래 담당자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대신 안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리 정한 암호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하며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보이부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를 속여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닐까? 결국 저는 동생과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그 사람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다행히 미리 브로커에게서 들어둔 비상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공중전화로 연락했더니 예정에 차질이 생겼다. 오늘 밤 12시에 무산역 뒤편 창고에서 만나자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때까지 8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역 대합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역 주변이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보안원들과 경비병들이 순찰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혹시 우리를 찾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어머니는 만약 들키면 차라리 깨끗하게 죽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은 무서워하면서도 형, 우리 꼭 성공할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밤 12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미리 정한 암호도 정확했고 계획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보니 중국 공안이 국경 근처에서 수색작전을 벌여서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위험하다. 두만강까지 2km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 중간에 경비초소가 3곳 있다고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경비병들의 순찰 시간을 피해서 움직여야 한다. 만약 발각되면 무조건 총을 쏜다. 각오를 단단히 해라. 새벽 1시 드디어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손전등도 켜지 말라고 했습니다. 빛이 보이면 경비병들이 알아챈다. 우리는 서로의 옷자락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첫 번째 경비초소를 지날 때였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손짓으로 모두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경비병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우리가 숨어 있는 곳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동생이 기침을 할 뻔했는데 제가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 경비초소는 더 위험했습니다. 초소에 불이 켜져 있었고 경비병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경비병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우회해서 가야겠다며 더 험한 산길로 안내했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어지고 다리에 상처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경비초소를 지나자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서 하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경비병이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강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다리를 다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이미 고무보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우리는 황급히 배에 올랐습니다. 뒤에서 경비병들이 서지 않으면 쏜다. 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브로커가 노를 저어 강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보트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친 다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고 동생은 무서워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물을 퍼냈습니다. 저기가 중국이다. 브로커가 맞은편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도 순찰대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우리를 향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브로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상륙 지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공안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틈을 타서 중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중국에서의 숨바꼭질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의 감격도 잠시, 우리는 곧바로 새로운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브로커는 여기서부터는 중국 공안이 더 무섭다. 발견되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의 갈대밭에 숨어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다친 다리에서 피가 계속 났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5시경 중국 조선족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로 한 농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60대 조선족 할아버지였습니다. 또 왔구나. 힘들었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어머니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조금 안전하다. 하지만 며칠만 여기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 부부는
우리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도 치료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긴장 상태였습니다. 공안들이 수시로 순찰 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탈북한 파병 가족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도 남편을 우크라이나에서 잃었는데 북한에서 들은 것과 실제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정말 개죽음을 당했어요. 러시아 놈들이 우리를 총알바지로 썼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직접 탈출한 북한군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북한군들이 러시아군에게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몰라요.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방한복도 없이 추위에 떨었대요. 그래서 못 견디고 우크라이나군에게 투항한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죽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시에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중국 공안에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근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와서 중국 당국이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각오 단단히 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차나 버스를 타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우리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결국 화물차에 몰래 숨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트럭 뒤쪽 화물칸에 숨어서 20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추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검문소에서 멈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공안이 화물칸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운전사가 재빨리 다른 쪽으로 주의를 돌려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도 한국 대사관에 바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사관 주변은 중국 공안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이징 외곽의 조선족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한국 정부와 연결해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2주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지내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로부터 북한 내부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커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남자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놓고 집에서는 여자들과 노인들만 남아서 고생하고 있어요. 게다가 전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족들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소식이 왔습니다. 제3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루트가 마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한 마지막 여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며칠간 대기해야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신원 확인 절차와 서류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같은 희생자들의 진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였습니다. 2024년 9월 27일,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우리 가족은 모두 울었습니다. 2달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공항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라는 말에 어머니는 정말 꿈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사회에 나와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편견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고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고등학교에 편입했지만 적응하는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이제서야 아버지를 제대로 애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희생자였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강요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진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희생자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지, 파병된 군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들의 가족들이 어떤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를 증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저는 탈북자 단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파병 가족들도 진실을 알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머니는 내 아버지가 헛되게 죽지 않았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진실을 깨닫고 자유를 찾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북한 체제의 희생자였지만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거짓말에 속아서 영웅 가족이라며 환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증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렵지만 북한에서의 거짓된 특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